오늘은 향기로운 커피 같은 공연을 청중에게 전달하는 공연 기획자 콘바 박재현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사님, 네, 오늘 제가 굉장히 큰 각오로 이 인터뷰에 임하고 있습니다. 어떤 각오신가요? 제가 이사님의 그 촌철살인 개그에 쓰러진 적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역시나 저를 이렇게 웃게 만들어주셔서 네.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제 아무것도 한 건 없지만 네, 웃어주셔서 네, 각오는 각오일 뿐. 네, 열심히. 그래? 그쵸? 괜찮아? 그냥 괜찮아? 가만히 있어.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아니 왜? 나 너무 즐거운 거야. 안녕하세요. 뭐라고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태어나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물론 이사님께서도 음악을 하셨지만 이력이 조금은 특이하셔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독일 베를린 한사이슬러에서 콘트라베이스로 학사 석사를 졸업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에서 문화예술 경영 박사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현재는 PLG 페스티벌 기획이사, 그리고 하나를 위한 음악재단 대외 협력이사, 그리고 그 외에도 경기도 DMG 관련 페스티벌에 또 관련을 하고 계신데요. 네. 그리고 또 한세대와 동덕여대에서 외래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네. 먼저 PLG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됩니다. 네. 그럼요. 되죠. 네. 네. 허락할게요. 네. PLG라는 것은 DMG를 네. Peace and Life Zone으로 바꿔서 맞아요. PLG라는 단어가 그죠? 그 단어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그 PLG 페스티벌은 어떤 페스티벌일까요?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아, 이게 그 클래식 페스티벌이긴 한데 네. 사실은 그 문화 운동에 좀 더 가까운 페스티벌이에요. 그래서 보통의 이제 어떤 페스티벌이든 보면 기간이 굉장히 함축적이죠. 그러니까 네. 뭐 당일 하루에 페스티벌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2박 3일 동안 한다거나 길면 한 일주일 네. 정도 하게 되는데 이 페스티벌은 거의 이제 하반기 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이 DMZ라는 장소의 특성이 네. 약간은 뭐랄까 약간 네거티브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전쟁, 죽음, 뭐 이산 가족 뭐 이런 느낌들이 있어서 네. Peace and Life Zone 그러니까 평화와 생명이 이제 재탄생되는 그러한 그곳에서. 장소다라는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문화 운동인 거죠. 자연 속에서 음악을 보여드리면서 그곳의 지리적인 뭐 요소라든지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그 장소의 아름다움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안내를 소개를 하면서 그거가 가장 자연스럽게 빨리 스며들 수 있는 요소로 음악을 선택을 했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뭐 무대를 세우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 자연 속에 스며들어서 연주를 하고 그 연주를 사람들이 와서 보거나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을 감상하는 형태. 그러면은 일반적인 공연하고는 좀 컨셉이 다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기획을 하시는 것도 좀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요. 예, 어떻게 기획을 하세요? 어떻게 섭외를 하시고 그 과정을 좀 알고 싶어요. 저는 이 그 페스티벌에서 나오는 콘서트 시리즈를 저는 개인적으로 익스트림 콘서트라고 해요. DMZ 접경 지역에 있는 장소들을 저희가 먼저 이제 답사를 다니죠. 답사를 다니면서 어떤 곳이 역사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장소인가, 혹은 소개하기에 아름다운 곳인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네. 그 장소에 어울릴 만한 구성을 먼저 생각을 해요. 뭐 여기에는 현악보다는 금관이 좀 더 어울려. 장소가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네. 현악은 좀 묻힐 것
금관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솔로가 어울리는 곳이야 아니면 좀 조금 더 규모가 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것들도 좀 보고요. 네네.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 어울릴 만한 연주자들을 이제 알아보는 거죠. 네. 그래서 연주자들 섭외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연주자들이 오케이가 떨어지면 이제 그 시간과 장소를 확정을 지어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되는 형태인데, 그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음향팀, 조명팀, 뭐 촬영팀, 뭐 요런 것들하고 이제 조율을 하고, 장소에서도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 몇 시에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지거든요. 뭐 무대나 가림막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해가 어디에서 몇 시에 떠서 네. 어디로 몇 시에 지는지, 거기에 따라서 그늘이 어떻게 네.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그늘이 아예 없는지, 그 날씨가 어떨지, 뭐 기후가 어떨지, 뭐 여름일지 가을일지 겨울일지, 뭐 우기일지, 뭐 이런 것들을 또 다 봐야 돼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공연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PLG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긴 하죠. 그게 뭐냐면, 물론 뭐 자연 속에서 뭐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영상 컨텐츠가 제가 예술 감독님한테 계속 고집을 부려서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0% 현장음을 사용한다는 거. 예, 보통 이제 야외에서 연주 영상을 촬영을 하면 영상은 찍고 연주는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해서 더빙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100% 현장음을 씁니다. 그래서 보면 힘들죠. 엄청 환경이 힘들죠. 엄청 덥기도 하고, 예. 비가 오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바람이 바람 불고. 불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라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연주가 아무래도 100% 발휘가 안 되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쓰는 게 현장에서만이 들을 수 있는 그 소리들이 있어요. 그렇죠. 현장 소리가 단순히 음악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새소리, 바람 네. 소리, 그 다음에 뭐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 비 뭐 오는 이런 소리. 것까지 다 들어가면서, 예. 심지어는 어떤 게 있냐면 근처 인근 군부대에서 훈련하는 포격 소리 같은 것도 들어가거든요. 네. 그걸 어디서 들어보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게 음악과 섞였을 때의 그 맛은 정말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더 굉장히 아름답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주로 야외 공연이 되겠는데, 야외 공연이 거의 100%, 99%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계절에 따라서, 그리고 날씨에 따라서 그 많은 인원과 특히 연주자들에게는 또 이제 악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맞아요. 그거를 운반하거나 이동하거나 혹은 그 야외에서 연주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말씀 그대로 익스트림한 네. 경험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기억에 남는 상황들이 있으실까요? 뭐 내일까지 이야기를 계속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네, 아, 그렇게 많습니까? 네. 제가 조인하기 전에도 PLG 페스티벌은 했었거든요. 네. 규모가 작았고, 초기에는 강원도 2개 군에서 먼저 시작을 했었고, 예. 그게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 5개 군으로 전체가 늘어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5개 군으로 늘어나고 나서 이제 제가 조인을 하게 됐는데, 그 첫 번째 그 오프닝 콘서트를 할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전국에 폭우주의보가 내려가지고, 호우주의보가 내려가지고, 네네. 전국에 비가 진짜 엄청나게 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공연 날짜가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이게 호우가 점점 이제 밑에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강원도에서 끝나는 네. 그거였어요. 근데 저희 공연하는 날 이 공연하는 지역에 집중이 된 거죠. 왔군요. 네, 그쪽으로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국에 내리던 비가 거기서 다 내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는 길이 이 물이 범람을 하고 도로가 잠기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저희 사무국장이, 저희가 공연이 6시였는데 네. 4시면 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봤다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알아봤더니 4시면 비가 그친다고. 네. 지금은 비가 이렇게 오지만 네. 그친다고, 할 수 있다고. 네. 그래서 진행을 한 거죠. 예. 네, 비가 계속 왔어요. 공연 때도. 네, 공연 마치고 나서도. 아, 일기예보가 틀렸군요. 그래서 진짜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렸고, 그래서 장소를 약간 옮겼어요. 이제
완전 야외 살려다가 팔각정 안으로 이제 예. 연주팀은 들어가고 단 관객들은 다 이제 마당에서 봤는데 이제 우위를 나눠드리고 열체크 뭐 이런 것들 다 했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것도 너무 희한했어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먼 곳이라 아침에 출발했기 때문에 안 올 수는 없으셨겠죠. 돌아가실 관객들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셨겠지만 와서 공연을 너무너무 즐겁게 보시고 그 비를 맞으면서 예,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가 가장 인상적인데 그때 예술 감독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비도 자연의 일부다. 이 빗소리도 이 페스티벌 음악의 일부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자연 속에서 제대로 된 음악을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제 기억에는 바닷가에서 연주하신 분도 계셨어요. 네. 뭐라고 해야지? 내 배 아파서 난 자식 같은 공연이죠. 사실. 네. 11월 말에 공연을 하나를 해야 되는 미션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화진포 바닷가 해변에서 연주를 해야 되는 거죠. 11월 말에 바닷가요. 네. 네. 누가 하겠어요? 그 11월 그 말 겨울에 그 바닷가 겨울 바닷가에서. 그런데 제가 갑자기 비닐하우스가 생각이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에어돔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제작을 해서 바닷가에 설치를 하면 이야. 그 안에 악기 집어넣으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악기를 좀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악기는 전혀 문제가 없죠. 네. 이제 바다 바람도 뭐 모래도 뭐 추위도 다 어느 정도 커버가 되니까 내부에서 너무 좋을 것 같다고 한번 해보자고 네. 이제 얘기가 나온 거죠. 아, 근데 굉장히 오픈 마인드신 것 같아요. 그 굉장히 내부가. 오픈 마인드예요. 네. 네. 예술 감독님도 오픈 마인드고 행정을 담당하는 그 팀원들도 굉장히 오픈 마인드라 저희는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합이 잘 맞는 팀이에요.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중국에 이제 주문 제작을 하고 주문 제작. 네, 주문 제작을 해서 받아서 이제 그 공연 준비를 했었고 그 공연을 연주자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유튜브로 굉장히 유명한 첼로댁 네. 네, 선생님을 이제 섭외를 했죠. 뭐 전혀 일면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제 DM을 보냈어요. 11월 말에 해변에서 연주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연주해 줄 수 있냐? 네. 무슨 소리를 하시냐고 그 해변에서 어떻게 하냐고 이제 네.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드렸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림이 나오게 된 거죠. 근데 그 에어돔을 바닷가로 어떻게 옮기셨어요? 저희가 생각할 때 에어돔은 그냥 풍선이다 생각을 하니까 예. 가벼울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엄청 무거워요, 진짜. 아, 상상이 안 가는데요. 그냥 플라스틱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한 이 정도 부피가 돼요, 진짜. 이 테이블 부피가 돼요, 이렇게 말아 놓으면. 그거를 이제 트럭에 싣고 옮겨서 펼쳐서 이제 그 펌프로 공기를 주입하고 나면은 8명, 10명 정도가 저희가 들어서 운반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 하나를요? 네. 그 또 이게 모래사장이잖아요. 발이 푹푹 빠지는 거죠. 그렇죠. 정말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이 설치와 철거만 철거. 생각하면 네네.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네. 아이템이죠. 너무 멋있었던 너무 공연이었던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본 분들이 항상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거 또 언제 안 하냐. 자기도 안에서 거기서 연주를 해보고 하고 싶다. 싶다. 네,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그 에어돔은 아직 남아 있습니까? 버렸습니다. 네. 그게 펌프를 안 하면은 바람이 또 맞아요. 조금씩 빠지거든요. 그럼 약간 흐물흐물해져요. 그럼 또 펌프 해가지고 또 빵빵하게 만들어 놓고 뭐 이런. 그래서 다음에 제작하면 그보다 조금 더 잘 할 수 있게끔 제작을 할 수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미련 두지 않고 버렸습니다. 이게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네. 공연 기획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그거는 이제 저희 대학 생활로 이제 넘어가야 거슬러 됩니까? 올라가야 되는 거죠. 네.
연주회들을 많이 가잖아요. 이제 네. 뭐 선생님 연주회나 뭐 친구들 연주회나 이렇게 가면은 느끼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내 연주를 네가 보러 오고 네 연주를 내가 보러 가고 이런 품앗이. 그리고 연주회장 가서는 객석에서 졸고 있거나 아니면 밖에서 이제 뭐 담배 피다가 뭐 이렇게 있다가 잡담하다가 인터미션 때나 아니면은 연주 마치고 나면 그 사람들 이제 대기실에 가서 수고했다고 너 연주 너무 수고했다고 잘했다 소리도 잘 안 해요. 자기가 못 봤으니까. 네. 그래서 수고했다는 말을 주로 많이 하죠. 수고했다고 이제 얼굴 도장 찍고 이제 가고 뭐 이러한 일련의 이제 반복 활동을 겪고 보면서 공연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 뭔가 좀 더 사람들이 즐기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고 보고 싶어 하는 공연을 만들 수도 있을 텐데 라는 생각과 이 음악계 내에서만 보고 보여주는 공연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좀 이렇게 찾아오는 공연을 좀 만들고 싶다라는 네. 그런 욕심이 생겼죠. 네, 네. 그러면서 이런 거를 분명히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나 궁금함을 가졌었고 그러다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앙상블 팀을 만들면서 그런 것들을 제가 스스로 뭔가를 좀 시험을 해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뭐 팀도 꾸리고 멤버도 모집을 하고 뭐 프로그램도 짜고 악보도 구하고 뭐 이런 단순한 공연 기획부터 시작해서 앙상블 팀의 이름을 짓고 네. 앙상블 팀의 로고도 만들어 보고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앙상블 팀의 홈페이지도 만들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공연에서 어떤 것들에는 영상도 써보고 뭐 야광 지휘봉도 써보고 뭐 이러한 것들 시도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재미있을 수 있는 콘서트를 만드는 것도 뭔가 좀 여러 가지 경험들이 쌓여야 되고 네네. 여러 가지 경험들이 쌓여야 되고 또 다양한 것들을 배워야 그걸 접목시킬 수가 있겠구나라는 그렇죠. 것들을 좀 느끼게 됐죠. 제 모토가 네. 객석에서 졸지 않는 공연을 하자가 제 모토였어요. 좋습니다. 네, 네. 인터뷰에서 졸지 않는 끊어갈까요? 아직 노력하겠습니다. 끊어가고 싶으신 것 같아요. 자, 끊겠습니다. 객석에서 졸지 않는 공연. 하지만 또 그 음악회가 음악이 또 제대로 전달돼야 하는 공연. 어떻게 보면 예술과 경영.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어떻게 잡으려고 하세요? 쉽지 않죠, 사실. 몇 가지 이제 풀어야 할 것들이 있긴 한데, 네. 오히려 요즘은 훨씬 더 단순해졌어요. 단순하고 명확해졌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더 복잡했다고 보고 있고, 연주의 퀄리티에 대한 부분과 재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유명세 인기도에 대한 부분, 세 가지가 다 따로따로 놀았어요, 예전에는. 예. 그래서 이를테면 지원금이나 뭔가 투자자나 이런 데서 돈은 받아왔어야 됐고, 그리고 연주는 그 연주력이 따로 있었어야 됐고, 그리고 여기에 관객을 어떻게 몰아서 채울 거냐는 또 다른 문제였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그게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은 하나만 있으면 나머지가 다 따라오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전부 다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돈이 있거나 아니면 인기가 있거나 아니면 연주를 잘하거나 이 셋 중에 하나만 잘 돼도 나머지를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쉬운 사회가 그 환경이 돼버린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좀 쉽게 말하자면 예전에는 공연이라는 게 약간 주입식 공연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연주를 너네들이 봐. 그걸 이해하면 괜찮은 거고 이해 못하면 넌 재미없는 거야. 그렇게 돼 있는데 요즘은 그게 많이 바뀐 게 퀄리티 있는 연주도 중요하지만
누가 듣느냐에 따라서 이 퀄리티의 개념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예외가 있죠. 아주 상위권의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연주력만으로 사람들을 다 사로잡는 연주자들이 있죠. 근데 그 연주만 성행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즘은. 네, 네. 누가 어떤 연주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기를 끌 수 있는 세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 말하자면 사람들이 원하는 연주를 하게 되면 모객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사람들이 원하는 연주를 하게 되면 재정을 따로 준비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 사람들이 돈을 써서 오니까. 세상은 점점 바뀌어가고 있고 그 바뀌어가는 속도가 엄청 빨라졌거든요. 예전에는 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했잖아요. 네. 그 10년이 지금은 10년이 아닌 거죠. 네. 단위가 1년으로 바뀌고 한 달로 바뀌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흐름을 좀 타는 사람들은 또 다른 시장을 만들어내게 보게 되는 되는 거죠. 거죠. 네. 또 7월 말에는 콘바 유튜브 채널이 드디어 오픈을 했거든요. 이 콘바 채널은 어떤 채널인가요? 제가 수많은 연주자들을 겪어봤잖아요. 네. 연주자 아티스트들을 겪어봐서 잘 안단 말이에요. 저도 연주자였고. 네. 그 뭐냐면 본인의 예술, 이제 뭐 음악이겠죠. 음악에 엄청 집중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딴 걸 잘 못해요. 뭐 이를테면 액팅이라거나 뭔가 그런, 물론 그런 특이한 끼를 가진 몇 분들이 계시지만 그 외에는 다들 내면 속에 자기에 집중하고 내 음악의 파장과 이 음이 퍼져나가는 거, 이 멜로디의 이 흐름을 어디까지를 하나로 보며 이 소리를 어떻게 해야 좀 더 집중력 있게 단단한 소리를 낼까, 뭐 이런 거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사람들에게 어떻게 재밌게 전달할까,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아티스트들의 영상을 보면 다 너무 진지하다고 느끼셨군요. 너무 진지하고 어렵고 길고 재미없고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제가 아니라 전 재밌어요. 저는 아티스트들 영상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예. 다 너무 좋고 좀 더 길었으면 이런 생각이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네. 결국은 일반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만든 영상이지만 그렇지 못한 케이스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커버할 수 있는, 그 중간에서 분명히 윤활유를 쳐줄 수 있을 텐데 그걸 그 사람들한테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콘텐츠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클래식 쪽의 유튜브를 보면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정말 진지한 그 누구도 끝까지 보지 않을 것 같은 영상물. 또 하나는 정말 끼로 똘똘 뭉친 요즘 나온 예능보다 더 웃긴 애들의 이 약간 그 똘끼 충만한 영상. 일반인 아티스트는 엄두도 못 낼 그런 컨텐츠. 그 사이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획을 한 게 기존에 있는 영상들을 사람들이 찾아볼 수 있게끔 만드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너 이야기 많이 안 해도 돼. 연주 많이 안 해도 돼. 하이라이트 부분만 해. 대신 원테이크로 가자. 네. 아, 원테이크요. 그거를 이제 제가 한 거죠. 원테이크를 그러니까-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제가 편집을 잘 못해서 네. 아, 그렇군요. 네, 연주자에게 편집을 맡긴 거죠. 네. 네. 내가 중간 단위 내주는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네. 너무 편하면 또 긴장도가 떨어지니까 요 정도는 불편해야지라는 이제 원테이크 느낌이죠. 네. 안에서 예술성을 발휘해봐. 네. 예. 그래서 연주자가 연주하는 데 있어서 부담은 최소한도로 덜어내고, 그리고 그 원테이크로 가서 그 긴장감이나 음악의 흐름은 네 곡을 통으로 쭉 이어가는 거예요. 네 그게 곡. 굉장히 네. 중요해요, 사실은. 네. 이 기획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네. 제가 그냥 단순하게 편집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예. 예, 이 느낌이 있어요. 네네, 믿습니다. 이 기획자의 이 감이란 게 있거든요. 네, 네. 그런 하이라이트 부분을 사람들이 들어서 아 맞아 나 이 곡은 되게 좋았는데 이 곡이 뭐였지? 아 이게 베토벤이었구나. 이거 풀 버전 한번 들어볼까 하고 찾아볼 수 있게끔 연결해주는 컨텐츠. 그렇지만 이 컨텐츠를 볼 때는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그러면서 이 곡들을 알게 되는 이 연주자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형태의 콘텐츠로 만들어 보자라는 네, 거였죠. 네. 근데 이거를 처음에는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곡들 몇 개만 좀 해봐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곡이 너무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고 이제 뭐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4곡 정도로 곡을. 하자라고 했고 그러다 보니 생각나는 게 인생 4컷이라는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네요. 딱 4장만 해서 그 4장을 그냥 재밌게 즐기는 네. 형태. 네네. 그거를 연주에 반영을 한 거예요. 인생 4곡이라고. 그래서 내 인생에서 뭐 힘들었을 때 도움이 됐던 곡, 뭐 이렇게 아주 네. 무게감 있게 가도 좋지만 네. 지금 딱 생각났을 때 재밌게 연주해 볼 수, 들려줄 수 있는 곡 4곡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나는 뭐 러시아의 4곡을 한번 뽑아볼까? 이렇게 컨셉추얼하게 4곡을 소개를 거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예술이 우리 삶에 되게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을 때 굉장히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잖아요. 네. 거기서 위안을 얻기도 하고 잊어버렸던 감성을 찾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게 대중예술이든 클래식이든 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 더 스며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학교에 학생들 가르치잖아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이제 공연 기획하는 법이랑 그 다음에 음악과 브랜딩 하는 법 이렇게 2가지를 가르치는데 이 수업을 할 때마다 첫 수업에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여러분들은 뮤지션입니까? 물어요. 그러면 애들이 아니라고 해요. 자기 뮤지션은 아니고 학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너네 뮤지션이다 이렇게 주입을 하고 그럼 너네가 뮤지션이라는 전제하에 너네는 좋은 뮤지션이냐? 이렇게 질문을 또 해요. 그럼 애들이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뮤지션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좋은 뮤지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냐? 그러면은 자기는 아직까지 연주도 잘 못하고 뭐 이런 아직 배우는 단계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실수하지 않고 연주를 엄청 잘하는 연주자를 좋은 뮤지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은연중에. 그게 좋은 뮤지션, 그것만이 좋은 뮤지션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아픈 사람들한테 가서 명상 음악 같은 거를 연주를 해주는 연주자가 한 명 있어. 그리고 어떤 연주자는 카네기홀 같은 곳에서 독주회를 하는 연주자가 한 명 있어. 이 둘 중에 이 사람은 엄청 많이 틀려. 맨날 악보 까먹고 실수하고 막 해.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도 틀리지 않아. 완벽한 연주를 하는데 술 먹고 운전하고 사람들한테 막 욕설하고 막 이런 연주자야. 그러면은 둘 중에 누가 더 좋은 연주자일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혼돈이 오는 거죠. 자기가 생각했던 좋은 연주자는 이건데 상황을 너무 극단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 사람이 좋은 연주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인간이하고 여기는 실수하고 틀리고 퀄리티가 엄청 낮은데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은 또 좋은 연주자 같고 이런 혼동이 오는 거예요. 좋은 연주자라는 게 연주를 완벽하게 잘하는 연주자만이 좋은 연주자는 아니다. 어떠한 상황이냐, 어떠한 곳에 있냐, 어떠한 사람들에게 어떤 거를 들려주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좋은 연주자는 엄청 다를 수가 있다. 똑같은 것 같아요. 좋은 음악, 사람들에게 스며드는 음악이 누가 어디에서 듣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스며들 수도 있는 거고 안 스며들 수도 있는 거죠. 이를테면 음악에 굉장히 민감하고 소리에 민감한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사운드를 들어야 스며들겠죠. 그렇지만 내가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베토벤 뭐 피아노 협주곡 2악장을 이렇게 들려줬어. 그때 노을이 막 펼쳐지고 막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막 새가 날아다니는데 그 귀에 그게 갑자기 꽂혔어. 그러면 이 음악을 안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스며든다고 저는 봐요. 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대에서 연주를 엄청 잘한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스며들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거기를 찾아와야 그걸 들어야지 스며들 수가 있는 건데 그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어디에서 얼만큼 만드느냐에 따라서 스며들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는 거죠. 연주자가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해야지 스며들 수가 있다. 그 개인적인 그 역량 이외에도.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나의 나를 관심 있게 보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내 연주 활동까지도 관심이 가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 저 사람 연주면 내가 좀 볼만은 할 것 같아. 이미 스며들어 있는 거죠. 아, 아름답네요. 네. 네. 그런 활동들이 많이 생겨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말씀들 하시는 게 클래식의 대중화, 뭐 이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영화 음악, 뭐 팝송, 뭐 뉴에이지 음악, 막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좋아하니까 그런 것들을 연주하면 아무래도 좀 객석이 좀 더 많이 차니까 하잖아요. 그거는 아주 단편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봐요. 베토벤 곡을 좋아하는 사람, 모차르트를 좋아하는 사람 다 따로 있고, 그리고 이런 곡을 좋아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도 그렇죠. 다 따로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하고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날 수 있는 접점을 굉장히 많이 넓혀놔야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찾아오는 일은 굉장히 힘들다고 그렇죠. 보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대중화의 요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되어 있는 공연 정보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0월 14일. 네. 어떻게 아세요? 제가 좀 예지 능력이 있어서요. 와! 그 반도네온 연주자와 기타 연주자.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어이, 이사님도 NG가 나시네. 네, 왜냐하면 네. 기타가 아니고 바이올린인데 다시 듣긴 해야 되겠다. 이게 유명하거든요. 알고 계시네. 10월 14일. 10월 14일에 연천 숭의전 괜찮으세요? 네. 아, 네. 숭의전 자, 잠깐만. 자꾸 뒤로 도망가지 마세요. 자꾸 뒤로 도망가는 게 제가 보이잖아요. 자꾸 뒤로 도망가는 분이. 10월? 어떻게 하셨죠? 대박. 지금 이제 10월에 연주가 하나 기가 막힌 연주가 있죠. 아, 어떤 10월 14일. 알고 계셨죠? 14일인 거. 네, 14일. 아니,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입니다. 예. 토요일 오후 3시. 잘 네, 기억하겠습니다. 연천에 있는 숭의전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특별히 아르헨티나 연주자분들을 모셨어요. 아, 레전드라고, 아르헨티나 내에서도 레전드라고 불리는 분들인데 반도네온 연주자, 예. 그 다음에 기타 아니고 바이올린 연주자. 네, 그리고 콘트라베이스 연주자. 이렇게 세 분이신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고 반도네온과 바이올린 연주자분들은 연세가 꽤 되세요. 그래서 레전드라고 불리시는 예. 현존하는 레전드시고 네. 한국에는 최초로 오시는 분들이세요. 근데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연세가 그만큼 연세가. 많으셔서. 네. 예. 그래서 연주는 진짜 좋을 거고 한옥이잖아요. 또 숭의전이니까 네. 이 분위기 어떨 것 같아요? 아, 상상이 보기만 해도 스며듭니다. 예. 네. 그래서- 말씀만 들어도 네, 스며듭니다. 무료 연주거든요. 예. 경기도에서 지원받아서. 경기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공연은 놓치면은 좀 많이 후회가 되시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 전까지는 아마 유튜브에 나가겠죠, 설마? 그죠?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 네. 전까지는 아마 네. 충분히 시간을 예. 드렸으니까 예. 네. 네, 충분히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요 공연은 보러 오시면 좋을 것 같다. 아, 알겠습니다. 10월 14일 연천 숭의전에서 네. 아르헨티나 탱고의 레전드 연주가들께서 맞습니다. 그날 이제 연주를 하시는 거죠. 네, 예. 오후 3시. 오후 3시.
네. 뭐 영상 촬영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최선을 다해서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 그리고 궁금해 하실 법한 이야기들을 좀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드려봤는데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콘서트 바리스타 유튜브 채널과 수영 아트 트레이드 채널 콜라보 하는 것들도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그리고 제 인스타랑 유튜브도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 채널에 출연을 하고 싶은 아티스트 분들 언제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